비명계 인사들이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수용하는 듯한 또 태도를 취했어요. 그런 듯한 태도는 보여야죠. 수용하는 것 같이도 안 보이면 얼마나 야박해요.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무시하면 되는 거죠. 언론은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민주당 내 이쪽과 이쪽 의견이 50대 50인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 딱 5손가락 안에 든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수용 못할 이유도 없고 그 의견을 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모래사장에서 한 모래 한 톨의 의견이라고 그냥 굳이 부피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거 못 받을 이유는 없다. 그냥 하시라. 그들의 자유에 맡기겠다. 이렇게 놔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래 한 톨이다. 그래도 찻잔 속에 태풍이다 정도는 해줘야지. 모래 한 톨 너무 심하셨다.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박현식 누구냐면요. 뭐예요? 행안부 경찰국장인데 박현수. 박현수. 박현식은 누구죠? 박현수. 아니, 실수하신지 알았어요. 박현식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죠. 자, 이분이 쇼츠 하나 나왔죠. 제가 제 걸 뽑을까요? 이 박현수 이분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12.3 계엄 관련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분이죠.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말인데 왜 이런 분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인정을 했을까요? 임명을 했을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네.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고, 네. 둘째로 이 박현수 이 지금 그 경찰청장 내정자라고 서울경찰청 내정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박현수 내정자는 굉장히 경찰 내에서 평판이 좋고 능력이 좋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임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리고 대전 출신이기도 하고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대전 출신이십니다. 자, 이분은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총경이었었죠. 그러다가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까지 오르게 됐죠. 3계급. 이건 어마어마한 승진이거든요. 초특급 승진인데 왜 이렇게까지 누가 봐도 일부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분을 이렇게 올린다. 결국에는 이 내란 수사 이후에 벌어질 내란 수사에서 본인이 좀 피해가겠다. 본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경찰이 이 내란에 대해서 수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자리는 경찰청장과 거의 뭐 위아래 상하,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는 봤을 때 위아래지만 거의 그러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측에 뭔가 유리한 사람을 앉히려고 한 건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제가 그때 국회에서 윤건영 의원이 질의를 했나? 이거 질의를 했었어요. 비상계엄 해제 당일 오후 4시에 이 박현수 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박현수도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인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스스로 진술을 했습니다. 인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어떤 인사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오후 4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고 인사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본인의 진술로 이미 다 나왔고 본인이 지금 서울경찰청장 내정자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셀프 승진한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인 즉슨 계엄 때 이 사람이 전화통화 수실했다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연관이 되어 있지? 어떻게 본인이 인사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을 만나고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이렇게 셀프 승진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수사 대상이 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알박기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가 지금 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정상황실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굉장히 아는 분들이 많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 당시부터 제가 직접 이분을 뵙지 못했지만 이분에 대한 제가 좋은 평가는 제가 계속 들었어요. 일 정말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그 경찰 대통령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초고속 승진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능력이라든가 평판 이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비상경 훨씬 이전부터 이분이 전 서울경찰청장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비상경과 연관지어서 뭔가 알박기 인사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추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 말고도요. 지금 치안감으로 이제 승진하는 사람 중 2명이 용산 출신이다라는 거 언론 보도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보통 3년이에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계속 3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만은 윤석열, 그러니까 용산 라인의 이들만은 1년 만에 승진을 합니다. 아니 거기에 이렇게 초고속 승진할 사람들이 인물이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라인, 용산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4명 중에 3명이 이렇게 승진을 하느냐. 이건 의심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핵 반대 시위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대구역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집회가 열렸더라고요. 경찰 추산 25,000명. 그리고 전주에 부산역 집회에 있었잖아요. 이제 주체는 다 갔죠. 세이브 코리아. 예.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등장한 보수의 뉴 스피커 전환길 간사. 이분이 엄청나게 파괴력을 가진 분 같아요. 자, 지금 보면 탄핵 반대 시위가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모이고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를 꼽자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때문이죠. 그거 말고는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누차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12월 4일 비상계엄 이후 그러니까 헌정질서는 위기에 빠졌고 그 위기에 빠진 헌정질서를 신속하게 빨리 그렇게 핀셋으로 뽑아서 해결을 했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것을 정치화시키지 않고 헌정질서의 위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좀 대국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그 반발이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이번 기회에 보수 세력을 싹 다 씨를 말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국면을 대했고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 개인 대 대한민국이라는 갈등 구도가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라는 갈등 구도로 재편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양당 체제의 중심으로 이제 보수와 진보의 결집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다시 높아지고 또 민주당은 또 지지율이 또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이고 그 게다가 이제 그것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장성의 한계,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지금 엄청난 불만이 된 거죠. 아니 대체 국정을 마비한 민주당은 저렇게 점령공 행세를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우리가 무슨 큰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기죽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보수 세력들이 생각을 하고 나와서 본인들의 어떤 열망, 불만들을 분출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를 했어요? 그럼요. 무슨 국정을 마비를 검사들 했어요?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예산 깎고 무슨 예산 깎았어요? 맨날 특검하고 그때 예산 이 방송 보세요. 특활비 예산도 거잖아요. 깎고 심지어 그 우리 전공의들 지원 예산도 깎았어요. 전공의들 지원 예산 깎았어요? 네. 모르시죠? 그러니까 특활비 깎은 것만 아시는 거야. 그래서 전공의 지원 예산도 깎았어요. 지원 예산 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다 그때 얘기를 했던 사안이에요. 봤는데 정말로 이거야말로 핀셋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고요. 아니 참 그래요. 계속 그렇게 무슨 민주당 탓 계속 하시는 솔직히 좀 지겹고 여기서 이제 시간상으로 제가 이걸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굳이 그래 이재명 얘기가 이 타이밍에 한번 나와야지 비판 한번 해줘야지 했는데 안 찍고 갈 수는 없죠. 맞게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수 그 집회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보수 집회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이번처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왜 목사들이 개신교, 근데 정광훈 목사는 또 이제 그 개신교 목사도 아니죠. 근데 소현보 목사는 목사인가요? 목사라고는 하고 있는데. 서현보. 네, 서현보 목사는 뭐 진짜 뭐 소현보인가요? 소현보 목사인가요? 네, 목사님입니다. 아, 지금 개신교 자체에 있는 네, 진짜 네. 목사. 정광훈은 아니고요. 정광훈 목사도 목사예요. 아니에요. 사랑제일교회 거기서는 목사예요. 사랑제일교회 목사인데 목사 이제 그 왜 그 뭐라고 하죠? 무슨 뭐 정통 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 교단 목사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요? 거기서는 그걸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압니다. 근데 지금- 소현보 목사는 이제 저한테 생소한 사람이라서 보면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광화문파, 여의도파. 네, 그런데 광화문파, 여의도파 보면 소현보 목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기. 이 사람도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뭐 기도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씨, 김성훈 유튜버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강훈 이 목사를 또 중심으로,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를 중심으로 배인규, 신인규 유튜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진짜 목사인 것처럼 국민을 저는 속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목회 그 집회 보면 다 욕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지? 욕만 하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돈이거든요. 지난달에 슈퍼챗 순위 1위가 강화문 신의 한 수가요. 신혜식. 예. 1회 신의 한 수가 1억 5,734만 원. 지난달만. 그리고 2위가 이제 여의도파 그라운드 씨, 아까 저기 그라운드 씨가 거기 김성원 유튜버 있는 데고요. 여기가 889만 원인가요? 아니 8,890만 원인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달에요. 지난달에만. 그것도 다른 거 다 빼고 슈퍼챗만.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보면은 뭐죠? 후원 계좌 같은 거. 그리고 정강훈 씨는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또 헌금도 걷는다는 것을 조선일보에서 이걸 또 보도한 바가 있었고, 전한길 씨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보니까 이것도 들어가서 보니까 무슨 뭐 국가 비상 기도회라고 해서 후원 계좌도 아주 버젓이 해놓고 있어요. 이 사람들 돈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뭔가 사람을 흡입하도록 막 그 왜 교회에서 목회할 때 부흥회 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 이거 우롱하는 거고 국민 갖고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주목해야 될 게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 12명인데 7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거는 좀 뭐 이렇게 가도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는 예전부터 이제 광장에 지금 이제 탄핵 반대 시위에 우리 국민의힘이 합류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의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는데 그 돈벌이다라고 평가절하할 성질의 집회는 결코 아닙니다. 이번 집회도 그렇고 부산 집회도 그렇고 거기에는 사실 거기에 모여 계신 분들, 저랑 가까운 당원분들도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집회에서 나온 구호에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도 아니고요. 그분들은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뭐 10개 중에 몇 개라도 내 구호가 동의가 되면 거기 가서 힘을 보태는 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돈벌이다라고 평가절하하면 그거는 그분들의 애국심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 그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 집회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돈벌이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분들이 본인이 돈을 내고 나가고 헌금을 하고 후원 계좌를 내고 그렇게 돈을 갈취당하는 국민들인데 어떻게 그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돈벌이를 그분들을 생각합니까? 갈취라는 거는 공갈이라는 거는 갈취를 당한다고 그랬죠. 갈취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가치를 당하는 건 피해자로 전락시키는 거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속는 것도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는 것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렇게 속여서는 안 되죠. 국민들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집회 가서 내용 보셨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얘기까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가신 분들은 결코 피해자가 아니고 본인들의 주체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서 거기 가서 나라 살린다는 마음으로 가 계신 겁니다. 그걸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은 사기로 맞아요. 편치다 말씀 아니 마지막 그분들의 마무리만 마음은 드릴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똑같아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말이나 당신들은 그냥 돈벌이 수단에 당한 피해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모독적이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진심일 수 있어요. 그분들은요. 순수하고 진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용당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이용당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누군가는. 그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용당하신 게 아니라 본인들 뜻과 의사에 따라서 가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바보란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을 봤을 때는 돈은 누가 다른 사람들이 버는 거잖아요. 이 현상을 그대로 좀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해서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사실 이렇게 불꽃이 튀질 않았는데 오늘 제 지인도 여기를 가세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지인한테 한번 아니, 조용히 그렇게 하시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인도 얘기를 했고 얘기를 했고 지인들한테 아마 정말 절교당할 거예요. 절실한 기독교인 얘기했어요. 절교 안 당했고요. 고맙다고 말 들었고요. 네. 절실한 기독교인인데 대구에 사시는 지인이세요. 거의 가족 같은 분인데 그분들의 그 언변에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또 넘어가더라고요. 참 저는 지인으로서 좀 안타까워서 좀 화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 오늘은 지금 두 분이 막 그 대립을 하셔도 제가 지금 제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 오랜만인 것 같아서. 자, 아직도 할 얘기가 몇 개 네. 남아 있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홍준표 이 집회 관련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해서 마지막 얘기 한번 해볼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도 시위 참여하고 싶다. 변호인단에 가입하고 싶은데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못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대선 주자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대선 주자시잖아요, 이분. 본인 뭐 스스로, 셀프 셀프 대선 후보. 주자죠. 이분이 그 MBC였나요? 질문들인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있어요. 한밤의 어설픈 해프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가벼운 것처럼 툭 던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한테 뭐라고 했냐면 유 작가 큰일 날 뻔했어. 체포될 뻔했어. 앞뒤가 안 맞죠. 본인도 이것이 큰일이 나고 유시민이 진짜로 체포될 뻔한 사안인 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의식을 해서 한밤중에 어설픈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작게 치부하는 거였지만 그냥 지금은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일부는 있겠지만 이게 표현을 하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무슨 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굳이 그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입장을 아니면 본인의 입장을 철회하던가.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을 의식해서 그냥 나 대선 후보니까 나 좀 봐줘. 그냥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홍준표 시장께서 지금 이 계엄 탄핵 전국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시고 계신 건 사실 불분명해요.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문제 대선 주자를 자임하면서 미국도 갔다 오시고 그런 모습이 탄핵소추안의 잉크도 안 마른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당의 원로 그리고 정치 선배답지 않은 모습이어서 더 길게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 얘기해야 돼요. 하셔야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야 돼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예.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내란과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승수 변호사인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인데요. 그때 그분 아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측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계엄령 위반인가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을 거예요. 네. 같은 맥락으로 그냥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했던 행동들이 사실상 그게 국헌문란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은 건데 넌센스 같은 얘기고 그 한동훈 대표가 왜 안 나오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오는 시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언제 나올지는 이제 그럴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으면 나올 것이다.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거는 어떤 계기를 잡아서 나와야 될 텐데 그거는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말 3초에 나온다는 그런 또 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헌재 선고가 더 빨리 나옵니다. 글쎄 뭐 어떤 글쎄 모르겠어요. 그 어떤 뭐 헌재 선고 전에 나와야 되냐 후에 나와야 되냐 이런 어떤 유불리 정치적 이벤트에 따른 유불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 자산이 있거든요. 이번 계엄과 탄핵 전국에서 본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당 대표로서 했던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을 국민들한테 상기시키고 그 상징 자산을 국민들한테 보일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저는 그 시점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대선 후보는 판이 깔아졌을 때 나오는 거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선 후보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예요. 그러면 이 판을 내 세력과 같이 제대로 만들든지 아니 본인이 만들든지 해야 돼요. 그 정도 인물이 돼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 계속 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 판을 본인 스스로 깔잖아요. 그리고 그 판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 조금 안타까운 게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후보 중에는 유시민이나 한동훈 정도가 나왔을 때 그래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나? 후보로.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오세훈? 네? 유시민이라고 하죠. 유시민이라고 유시민. 했나요? 오세훈? 오세훈. 유승민. 죄송해요. 유승민. 네, 유자. 제가 유승민. 유시민이라 했나요? 잘못 오세훈. 오세훈은 저는 아니고. 그 범주에 있지도 않고요, 저한테는. 그렇구나. 유승민과 한동훈 유승민과 한동훈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판을 언젠간 만들 사람으로 보여져요. 이 사람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지금 아직 정치 국민의힘 내부조차도 아니면 지지층조차도 아니 본인의 정치 걸어온 길 시간조차도 너무나도 다 비좁아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뭔가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분 계속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산만 해.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한동훈을 기다렸던 사람조차도 야 대통령 되겠다는 자 저렇게 계산하고 있는 모습에 다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2말 3초입니까? 지금 말 한마디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말 한마디 하고 조용히 있어요.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이 얘기를 또 들을 만할 것 같은데요? 좀 이럴 그러니까 가치 있는 보기에 말씀 따라서 아닙니까? 저는 뭐 충분히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복귀 시기에 대해서. 다만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12월 3일 계엄 사태 터지자마자 19분 만에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앞서서 그런 입장 못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을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계엄 때 죄송해요 말로 진짜 나의 꼬리 안 물려고 했는데 그때 계엄 때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 목숨줄이 달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잘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인 목숨줄이 달려 있었던 문제였었구나. 가족도 같이 함께. 근데 지금은요. 그때의 본인이 만약에 목숨줄이 아니고 진짜 이것이 옳은 판단이다.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빠르게 움직였으면 지금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은 왜 계산하고 있느냐. 지금 모습에 계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건데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소위 그냥 단축하면은 까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거야 나와보고 부딪히고 까미 되든 안 되든 본인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언더73 새로운 유튜브를 보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거 저는 되게 칭찬했거든요. 네. 근데 저를 칭찬했던 저를 또 민주당에서 이제 장난을 웃기는 게 지지자들 층이나 아니면 다른 패널들이 야 나를 따라라 73인데 그걸 너는 잘했다고 하냐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거를 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때 갑자기 판 크다가. 지금 콘텐츠 좀 올리세요. 아직 없어요.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이제 잡았고 스튜디오는 어디 있습니까? 너무 빨리 터져버려서 스튜디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한동훈이 나와야지 뭘 올리죠. 그게 한동훈 대표의 종속 채널은 아니에요. 애초에 제가 이래봬도 언더73이라는 이름도 제가 만들었고 정명을 그것에서 비판도 좀 있긴 하지만 나를 아니 따라라 왜 73 언더73만 있어요? 뭐
오버 73. 오버 73.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언더 73도 있고 오버 73도 있고 언더 73이 언더 73세도 있고 언더 73kg 그럼 이제 저도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제가 그거를 기획하고 의도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은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일했거나 인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젊은 사람들끼리 좀 모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참 전에 시작했던 거예요. 대화방 이름이었고 근데 지금도 저희가 하나 딱 명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독자적으로 활동하자. 안 그러면 우리의 활동 공간이 우리 스스로 좁아진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한동훈 대표랑 연계해서 우리가 종속 채널인 것처럼 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 연설에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얘기를 했고 예. 기본 성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는 것은 김경수, 임종석 등 비명계 라이벌이라고 하면 싫어하시겠죠. 비명계 인사들이 자꾸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수용하는 듯한 또 태도를 취했어요. 다양성을 인정한다, 포용성을 인정한다. 그런 듯한 태도는 보여야죠. 아 그런 듯한. 예, 그런 수용하는 것 같이도 안 보이면 얼마나 야박해요.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무시하면 되는 거죠. 끝입니까? 네, 끝이에요. 아무래도 아니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격하시던 분이 왜? 아니 내부 내용을 모르시니까 어쩔 수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내부적인 얘기를 내용이라. 해주시면 돼요. 네.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언론은 기계적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마치 이쪽과 민주당 내 이쪽과 이쪽 의견이 좌우가 마치 50대 50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냥 그들 언론에 나온 사람들 그분들 딱 5손가락 안에 든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냥 그 정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수용 못할 이유도 없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요. 어떤 다른 이렇게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다른 현재의 민주당의 지금 그 당대표나 아니면 대선 후보자로 거론되는 분들이라면 그 의견을 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많은 그 모래사장에서 한 모래 한 톨의 의견이라고 그냥 굳이 부피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러니까요. 이거 못 받을 이유는 없다. 그냥 하시라. 그들의 자유에 맡기겠다. 이렇게 놔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하셨어. 모래 한 톨. 그렇다고 해서 유시민 아까 제가 말을 실수했지만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의미 없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의미 없다 이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의미 없다는 건 너무 과하고 그냥 모래 한 톨이다. 모래 이 한 정도는 안 알겠습니다. 모래 한 톨에 불과한. 아니 그래도 찻잔 속에 태풍이다 정도는 해줘야지. 모래 한 톨 너무 심하셨다. 한 톨이다. 김명수 지사 열심히 하시는데.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우리가 지금 충청권에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장우 대전시장의 어떤 그런 보수적인 색채와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최근에 인사 행동이 되게 주목을 받은 게 있어요. 이태구 행정부시장을 경제과학부시장, 말이 경제과학부시장이지 정무부시장 역할이거든요.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그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태구 부시장님이 이제 원래 행정부시장 하시다가 제가 그때 뵀습니다. 네. 그때 제가 그 인수위에 있을 때 그때 이태구 부시장 처음 뵙고 같이 당 일해 가면서도 여러 번 뵀는데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품성을 지니신 훌륭한 공직자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워낙 본인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총선 출마는 이제 시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본선까지는 못 나가셨지만 총선 출마도 시도를 하셨는데 이후에 계속 이제 어쨌든 정치 활동을 하실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공직자가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정무부시장 역할을 하는 경제과학부시장으로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난의 여지가 있는 게 행정부시장으로 30여 년 행정공무원으로 사셨다가 행정부시장으로 마지막까지 하시고 선거에 나갔는데 공천을 받지 못했고 다시 또 경제과학부시장으로 상근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거 때 떨어지면 나는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가면 돼라고 또 그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공직 사퇴, 그 다음에
선거 출마, 낙선, 다시 공직 복귀예요. 네. 근데 이런 경우 대전시당이었나요? 민주당의 대전시당이었나?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 이러면 욕먹을라나? 그럼 민주당은 안 그랬어? 비슷하다고 봐요. 이것만 놓고 그러니까 이 패턴만 놓고 봤을 때는 비슷했다. 저는 다만 지금 현재 이장우 시장은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광역단체장, 대전시장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인사의 어떤 그 인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에 포함된 사람들도 인재가 없죠. 다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을 고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다고 이분의 능력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자기가 공직을 잃은 사람이에요. 갈 데가 없어 이런 분들. 네. 그러면은 지금 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장우 시장의 공직에 들어설 정무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김소연 변호사나 지금 뭐 주제를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김소연 변호사나 이선용인가요? 이선용 정무특보 있어요. 네. 이분들 다 민주당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안 됐다가 국민의힘으로 다시 출마를 하려고 다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갈 데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는 막 뭐 부정선거까지 얘기하는 뭐 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김소연 변호사는 뭐 맨 오른쪽에서 아주 정점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오른쪽 거의 나락에 떨어진 듯한 그 정도의 오른쪽에 김소연 가 변호사는 계세요. 특히 유명한 게 이준석, 김소연. 이준석이 그때 당대표였을 때 김소연한테 공천 안 줬잖아요. 대전에서 유승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학을 떼고 굴고 뭐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 필생의 저격수가 되겠죠. 있었던 것 같고 이준석이 유성인가요? 뭐 그때 뭐 안 좋은 네. 얘기 있었죠. 그때 이제 김소연 변호사 그거에 되게 매우 적극적으로 막 얘기하고 다니면서 좀 서로 그랬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분들한테 너무나 죄송하지만 뭐 현재 저도 어디 갈 데 없어. 어디 지금 막 어디 막 갈 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비슷한 처지예요. 그런데 저희보다 더 절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굳이 채용을 해서 정무직 공무원에 앉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현재 이장우 대전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김소연, 그 이선효 이분들 뭡니까 이분들. 어떻게 이분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자리에 앉혀요. 뭐 민주당에서 좀 있다가 안 되고 국민의힘 좀 있다가 안 되고 하니까 여기 대전시에 들어가요? 대전시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런데 막 들어갈 자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또 추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욱 격변된 정세를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지변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김사경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원하시면 오른쪽 뉴스앤톡을 클릭해 주세요. 뉴스앤톡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